이것은 인간입니까? 엘리에저 스틴버그의 책인데요. 인지과학으로 읽는 뇌와 마음의 작동 원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의 표지를 보면은 슈버트 드레이퍼스 추천, 조지풀 루드, 둘 다 유명하신 분들이죠. 그래가지고 사실은 저도 사전 정보 없이 요 조지프 루드랑 슈버트 드레이퍼스가 추천을 했다라는 그 소식에 그냥 사봤습니다. 저희가 계속 이제 살펴봤던 책들과 이제 조금 비교해서 보면은 인공지능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선 인간과 맞먹을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만들어내겠다. 그런 게 이제 레이 커즈와일을 비롯한 실리콘밸리의 어떤 비전이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것으로 마음의 탄생이라는 책을 봤었고요. 사실 레이 커즈와일의 더 유명한 책은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이 더 유명하죠. 관련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을 인공지능이 그 수준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이 이제 초지능인데 초지능 시대가 오면은 인류는 멸망할 수도 있겠죠. 그런 위험에 대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관련돼서 닉 보스트롬의 슈퍼 인텔리전스 이 책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스튜어트 러셀의 어떻게 인간과 공존하는 인공지능을 만들 것인가 이 책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서 닉 보스트롬의 책이 좀 더 유명하고요. 이 스튜어트 러셀은 사실 또 유명한 인공지능 학자이긴 한데 비교적 최근에 쓴 책이라서 이거 둘 다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세 권의 책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책들이었고요. 이제 인공지능이 결국에는 인간을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신경과학이나 뇌과학 같은 분야가 되겠고 한국에서는 뇌과학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지만은 외국에서는 신경과학이라는 용어를 좀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의 뇌과학, 이토록 뜻밖의 뇌과학을 이제 좀 살펴봤었고요. 이거는 인공지능과 관련은 없지만 뇌과학 관련해서 살펴봤던 책들입니다. 그다음에 인지과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지과학은 사실 뭐 신경과학, 그다음에 철학, 심리학, 인류학 뭐 등등 여러 가지 학문들의 토대 위에서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역시 인공지능과 관련된 어떤 학문을 거론한다면 인지과학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몸의 인지과학이라는 프란시스코 바렐라의 책인데요. 이 책도 유명한 책이라서 한번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보려는 이것은 인간입니까? 라는 책은 사실은 이제 신경과학 혹은 인지과학에서 이제 그 학문적 토대를 쌓은 사람이 이제 쓴 책인데 이 책은 이제 인간의 의식을 놓고선 여러 학자들이 어떠한 의견을 내놨었는지를 좀 종합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책의 뒤에 해제를 보면은 이렇게 이 책을 설명하고 있죠. 스턴버그가 써낸 15장의 글은 개론이라기보다는 초대장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이 인간을 연구하는데 그거 핵심이 되는 게 의식이거든요. 인간의 의식을 탐구를 하는 데 있어서 관련된 15장의 글을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처음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보기가 좀 좋은 책이고 물론 이것만 보시면 안 되겠죠.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개론서들을 보시면은 또 좋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책을 통해서 이제 맛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인간의 의식 그리고 인공지능의 경로를 탐구하는 데 있어서 철학에서 한 분야인 심리 철학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존 설의 책인 마인드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리뷰를 언젠가는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 책이 절판이 돼가지고 조금 이제 뜸을 들이고 있는데 이 책도 이제 존설의 책들 자체가 한번 볼만한 책들이 많죠. 그리고 이제 AI의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는 책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책, 우리나라의 이종관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포스트 휴먼이 온다. 이 책도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살펴본 책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기계인가? 라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죠. 인간이 기계라면은 인공지능 우리 인간이라는 기계를 닮은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 기계에 대한 정의를 이 책에서는 처음에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기계를 물리적인 각각의 부분이 상호작용하여 형성하는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작동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도록 하자. 그래서 이제 이 인간이 기계인가 아닌가를 논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제 의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의식이 있죠. 근데 기계에는 일반적으로는 의식이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의식을 인간이 정말 가지고 있는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떤 상태인가 라는 것에 대한 논쟁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원론, 인간의 육체가 있고 따로 인간의 영혼이 있다, 혹은 인간의 정신이 따로 존재한다 라는 것들, 이런 것이 옳다면 우리는 기계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오가 될 것이다. 우리 내부에 육체를 조종하는 비물질적인 자기라는 존재가 있다면 인간은 결코 단순한 기계라고 볼 수 없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은 개론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요런 내용들이 있구나 하면서 흥미롭게 그냥 보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나오는 학자들을 위주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길버트 라일이라는 철학자도 잠깐 설명이 되고 있죠. 이분은 유물론적 관점에서 이원론을 비판했다. 마음과 몸이 전체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둘 사이를 명확히 구분하려는 것 자체가 오류라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타자, 외야수, 투수, 포수, 그리고 심판의 역할에 관한 설명을 듣더니 이렇게 묻는다. 이 선수들이 뭘 하는지는 알겠는데 그럼 팀의 협동심은 누구의 역할이죠? 그는 협동심의 어떤 특정한 한 명의 활동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식이라는 게 이런 거일 수 있다라는 거죠. 부분이 이제 협동을 해서 나오는 걸 수도 있다. 그래서 교내의 모든 건물이 모여 대학교라는 전체를 구성하는데 그는 대학교가 각 건물과 별도로 존재하는 하나의 독립된 건물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니까 교내의 모든 건물들 하나하나를 보면서 근데 대학교는 어디에 있죠? 이런 질문인 거죠. 그러니까 의식이라는 것도 그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길버트 라일의 마음의 개념이라는 책이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적이 있었고요. 이게 이제 굉장히 오래된 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식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논쟁들이 있는데 프랜시스 크릭, 이분도 노벨상을 받으신 분이죠. 노벨 생리학인가 아무튼 그런 쪽일 겁니다. 그래서 의식을 생물학적으로 설명을 했다. 크릭은 육신이 죽은 뒤에도 사라지지 않는 비물질적인 영혼에 대한 미신 또한 과학적인 지식이 부족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비록 지금은 정확한 기제를 알지 못하지만 의식이 순전히 물리적인 구조물에서 생겨나는 일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역설했다. 크릭이 보기에 사람들이 여기에 의구심을 품는 이유는 뉴런을 포함하여 뇌를 구성하는 각각의 구조물이 의식의 특성을 하나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아주 작은 단위까지 파고 들어가 보면 우리는 모두 생명력이 없는 아원자 입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런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무생물 입자들이 복잡한 생명체를 구성하는 단위가 될 수 있다면 곧 뉴런처럼, 그러니까 인간 뇌의 뉴런들이죠. 뉴런들은 각각은 의식이 없지만 이러한 뉴런들이 의식이 없는 구조물이지만 의식을 구성하는 단위는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 자체가 그런 거라는 거죠. 무생물 입자들이 이런 생명체를 구성해냈는데 뉴런이 의식을 구성하지 못한다라는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물학적으로 의식을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 프랜시스 크릭이다. 근데 의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 외부에서 관찰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내적인 내성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거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가능할지도 모르겠고 가능한 차원인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계속 사람들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거고, 비록 그 논쟁에 과학자들이 참가를 하고 있더라도 그것 자체는 과학적으로 이제 입증이 되거나 지금까지는 그런 영역에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역시 프랜시스의 크릭도 하나의 가설로서 제시를 하는 거죠. 역시 제럴드 에덜먼도 의식을 생물학적으로 설명하는 사람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뭐 1차 의식, 그 다음에 고차원의 의식,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유기체가 의식을 갖추기 위해서는 몇 가지 능력이 필요하다고 에덜먼은 믿었다. 범주화, 이것은 뱀이다, 이것은 늑대다, 그것을 범주화해야지 어떤 유기체가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피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범주화한 내용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단순한 저장 과정이 아닌 능동적인 형성 과정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살찐 고슴도치를 말주할 경우 이것도 그냥 고슴도치랑 같은 범주다라고 그 범주의 개념을 확장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는 것은 능동적인 형성 과정이다. 그리고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구별할 수 있는 학습 체계도 있어야 되고, 자기 자신과 외부 세계를 구분 지으며 시간 감각을 갖춰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기본적으로 생명체가 1차 의식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보다 상위의 고차 의식이 존재합니다. 에덜먼에 의하면 이 수준 높은 차원의 의식은 인간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경험할 때만 생겨난다. 우리는 언어와 사회적 접촉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정체감을 키워간다. 그래서 제럴드 에덜먼도 의식을 생물학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죠. 요분도 굉장히 유명해서 나름대로 이제 회자가 많이 되고 있지만, 이제 전자의 그 이제 크릭 요분이 좀 더 요 심리 철학 분야에서는 좀 더 이제 중간중간에 설명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생물학적으로 인간을 이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면은, 그렇게 이해한 바탕 위에서 컴퓨터로 그 인간을 구현하는 것도 어렵지 않겠죠. 그래서 레이 커즈와일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의 능력을 바탕으로 마음을 만든다. 마음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해서 현재 인공지능의 담론을 이끌고 가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신 뇌의 아주 작은 부분을 기존의 것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물질로 바꿔치기 한다. 당신의 신체를 구성하는 모든 입자들이 대체물로 바뀌었기 때문에 당신 또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어떤 신체의 구성물 중에서 뭐 손톱 뭐 이런 것들을 다른 손톱으로 뭐 아프긴 하겠지만 바꾸는 겁니다. 손톱도 바꾸고 손가락도 바꾸고 조금씩 바꾸는 거죠. 그래서 몸의 모든 부분을 바꿨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그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런 거죠. 그래서 커즈와일은 입자들의 조직, 그러니까 물질과 에너지가 결합된 패턴이 곧 우리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각각의 입자들은 다른 것으로 바뀌는지 몰라도 몸 전체의 조직 패턴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컴퓨팅 기술을 활용해 얼마든지 재현할 수 있는 패턴 모음일 뿐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실 팔, 예를 들어서 손을 잘라내고 인조 손을 넣는다고 해서 그 사람 자체가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몸의 모든 것을 바꿨을 때 그 사람 자체가 바뀐 게 아니라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죠. 물질적으로는 다 바뀌었을지 몰라도 존재를 하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 만드는 것은 어떤 그런 물질적인 게 아니라 그 조직 패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컴퓨팅의 능력으로 인간을 구성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 패턴을 구성을 했을 때 인간을 구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존 썰이 굉장히 유명하죠. 철학자고요. 강한 AI 개념에 반하는 논증, 컴퓨터 프로그램이 의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믿음에 반하는 논증인 중국어 방으로 유명하죠. 중국어 방이라는 곳에 있는데 그 안에 어떤 사람이 중국어를 하나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치죠. 그 사람에게는 어떤 룰이 적혀져 있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중국어를 얘기하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중국어로 답변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대응을 하는데, 그것만으로는 그 사람이 중국어를 대응하지는 못하지만은 그 밖에 있는 사람은 안에 있는 사람이 중국어를 할 줄 아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컴퓨터로 인간을 흉내낼 수는 있지만 인간의 의식 상태를 구현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논증인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영어를 이해하지만 내 머릿속 뉴런들은 어느 것 하나의 영어를 이해하지 못한다. 실제 이해라는 능력에는 여러 영역이 동시에 관여하는데 중국어 어방 이야기는 컴퓨팅의 다른 구성 요소들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반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뉴런들은 영어 하나하나를 이해하지는 못하지만은 그 뉴런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인간의 뇌는 영어를 이해하는 것처럼 어떤 컴퓨팅이 어떤 뉴런들을 모사해서 구현을 했을 때 어떤 프로그램들이 그거 하나하나에는 의식이 없을 수가 있지만 그것들이 모였을 때는 의식과 비슷한 상태를 구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반론을 내는 거죠. 만약 구성 요소들이 조직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만으로 의식이 발생할 수 있다면 중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하나의 의식을 가진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말인데 이는 누가 봐도 터무니없는 발상이다. 이건 뭐냐면은 이게 중국 민족이라는 또 논증을 내놓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중국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그게 또 전체로서 중국 민족이 하나의 생각을 한다. 하나의 의식을 발생시킨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이게 어떤 뉴런들이 상호작용하는 것만으로 의식이 발생한다. 프로그램들이 상호작용하는 것만으로 의식이 발생한다. 말이 안 된다는 게 중국 사람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만으로 하나의 전체적인 의식이 생겨난다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반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설이 주장한 논증 속 중국 국민들은 의식을 만들어내기에 적합한 방식으로 조직화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뇌의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마음을 만들어내는지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이는 각 요소가 올바른 방식으로 조직화되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뉴런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조직화가 되면은 의식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서로 상호작용하면 전체적인 의식은 싹트지 않겠지만은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과학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면 하나의 큰 의식이 싹틀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존설의 중국어방을 놓고선 컴퓨터 프로그램이 의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를 놓고선 여러 가지 논쟁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제 조금 입문을 하게 되면은 계속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보시고선 계속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은 이제 좀 더 이해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권의 책들, 여러 권의 자료들을 보면서 조금씩 빈틈을 채워나가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테드 강연을 존설이 한 적이 있는데요. 이것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이제 What Computers Can Do 라고 해서 인간의 의식을 컴퓨터가 구현을 하지 못한다라는 쪽에서 이제 철학자 휴버트 드레이퍼스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존설의 동료이기도 했죠. 드레이퍼스는 현상학적 인식론에 근거하여 인간의 인지 활동이 배경과 미래의 예지 그리고 몸과 함께 육화된 형태로 일어나며 따라서 알고리즘을 작동 원리로 하는 인공지능으로는 실현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한다. 우리의 삶은 부분적으로 과거 경험에 의해 결정되어 있음과 동시에 부분적으로는 열려있는 미래의 기대로 구성되어 있는 지평구조를 보인다. 인간의 인지과정은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알고리즘을 통해 명시적으로 형식화될 수 없다. 그래서 이 암묵적 인지는 인식 주체에 의해서는 결코 투명화될 수 없는 비대상적 지평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비대상적 지평구조를 갖고 있다. 대상화할 수가 없다. 인간의 지능은 컴퓨터와 같은 규칙 기반 기호 처리 인식 모델로는 구현할 수 없다. 이거는 이제 포스트 휴먼이 온다라는 책에서 드레이퍼스의 의견을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드레이퍼스는 하이데거 철학을 기반하고 있고, 이 드레이퍼스의 철학을 이어받은 사람이 마크 와이저라는 제록스의 연구원이 있었고요. 이분이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개념을 많이 퍼뜨리게 되죠. 그거를 스티브 잡스가 끌고 가서 이제 아이패드 같은 제품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인간의 그 의식,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연필로 어떤 거를 적는다고 했을 때 막 필기를 하는 데 있어서
연필에 대한 생각은 안 하게 되죠. 막 필기에 집중하게 돼서 연필에 대한 의식은 사라지게 되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연필이 부러지면은 연필에 대한 의식을 하게 되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익숙해지고 이제 어떤 도구들이 우리 생활 속으로 스며들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아이패드 같은 것도 뭐 마우스를 없애고 키보드를 없애고 요거 하나 가지고서 침대로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설계 같은 것들, 그리고 컴퓨터가 여기저기에서 우리의 삶과 혼연일체 되게 되는 개념들, 이런 것들이 하이데거, 드레이퍼스, 마크 와이저를 거쳐서 스티브 잡스의 아이패드로 구현이 된다 라는 그런 주장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포스트 휴먼이 온다에서도 다루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슈버트 드레이퍼스도 인간의 의식은 단순히 어떤 기호화해서 룰 베이스로 컴퓨터로 단순하게 구현할 수 없다라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What Computers Can Do라는 그런 논문인지 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What Computers Still Can Do 일 겁니다. 이런 거를 다시 또 이제 한 몇십 년 후에 써가지고 이제 기호주의, 계산주의 방식이 아니라 연결주의 방식의 그로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것은 약간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을 하기도 했거든요. 어쨌든 휴버트 드레이퍼스가 처음에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은 그 당시 유행했던 계산주의 방식으로는 인간의 의식을 구현할 수 없다는 그런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미래 예지, 뭐 그다음에 뭐 과거에 기반한 것들, 몸과 함께 육화된 형태, 그러니까 인간의 의식이라는 것이 몸이 있어야지 가능하다라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비드 차머스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나이가 비교적 젊은데 56세인데 30세 무렵부터 의미 있는 저작들을 내보내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회자가 되고 있는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의식에 있어서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를 이제 구별을 했고, 이를 통해서 다시 이제 심리 철학 분야에 있어서 인간의 의식을 이제 다시 논쟁으로 끌고 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도 역시 의식이란 비환원적이며 물리적인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좀 쉽게 설명되어 있는 게 기사가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가져왔는데요. 권호성의 세상을 바꾼 데이터라는 한겨레 신문입니다. 끓는 물에 사람의 손을 넣는 것과 온도계를 넣는 것은 다르다. 손은 엄청 고통스럽다. 우리가 물리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 우리가 어떤 것을 느낄 때 그 감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 뇌를 관찰하면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손을 움직일 때 뇌의 어떤 부분이 활성화되는지, 말을 할 때 어떤 뉴런이 번쩍하는지 등이다. 이것이 굉장히 이제 의식에 있어서 쉬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뇌의 어떤 부분과 감각이 어디가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쉬운 문제. 반면에 우리 의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진짜 문제, 이거는 어려운 문제죠. 이렇게 구별을 했고요. 손을 넣으면 피부에 어떤 영향이 있고 신경에 어떤 충격이 전달되는지 등은 쉽게 바뀔 수 있지만 이런 방법으로 그 인간이 느끼는 고통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데이비드 차머스도 이 책에서 이제 여러 번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니얼 데니라는 철학자도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철학자는 인간의 의식은 환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따라서 기계를 구현할 수 있다는 쪽으로 이제 가게 되겠죠. 그리고 참고삼아 말씀드리자면 이 책의 저자도 일단 인간이 기계라는 것, 그리고 의식은 생물학적 기반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풀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데니얼 데닛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감각질, 아까 말씀드린 뜨거운 물에 손을 넣었을 때 뜨겁다라고 느끼는 그 우리 의식에 떠오른 그런 고통스러운 것들, 그게 이제 감각질이거든요. 이것을 경험할 때 실제로는 그저 정보 처리 과정을 거치고 있을 뿐이다. 우리 뇌의 평범한 정보 처리 과정을 마치 형용할 수 없는 내적 경험인 양 여기지만 이는 기계적으로 만들어진 환상일 뿐이다. 감각질 따위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데닛의 관점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기계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다가 될 것이다. 의식이란 환상일 뿐이다. 우리가 바로 좀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의 수수께끼를 풀다 이 책도 유명한데 아마 굉장히 페이지 수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읽을 엄두가 안 나는 책이다. 조금 읽기는 해야 되지만 조금 엄두가 안 난다 이런 책이고요. 그다음에 의식이라는 꿈은 좀 더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그의 생각을 좀 더 발전시키거나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요건 한 300페이지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만약에 보신다면은 의식이라는 꿈이 좀 더 접근하기에는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살펴본 것들이 어떤 심리 철학이나 인지과학에서 말하는 어떤 체계적인 어떤 그런 설명은 아니지만은 그냥 그런 책들을 볼 때 의뢰인 나오는 내용들을 이 책의 저자가 17세 때 썼다고 하니까요. 약간은 뭐라 그럴까요? 말랑말랑하게 조금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중요한 부분들이 설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심리 철학이라던가 그다음 인지과학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하게 하는 입문서로서 그리고 적당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입문서들은 여러 개를 읽으면서 계속해서 지식의 빈틈을 채워갈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계속 이제 관련된 책을 볼 겁니다. 같이 그 시간들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